거실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로봇 장난감 박스. 민수가 잠든 사이 정욱은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명품 가방, 롤렉스 시계, 그리고 날짜가 또렷하게 찍힌 영수증 뭉치. 명품 부티크 350만 원, 호텔 스위트룸 280만 원. 전부 아들이 민수 심장 수술비라며 받아간 돈 다음날 결제된 거였죠. 평생 지켜온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심장병이라던 손자는 그 시각 아무렇지 않게 로봇을 들고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정욱의 눈빛이 서서히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정욱은 손주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결단의 자리에 섰어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 정욱은 거실 창가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의 따스한 햇살이 은은하게 들어왔죠. 바늘이 실을 엮어가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노란색 털실이 조금씩 목도리 모양을 갖춰가고 있었어요. 민수가 좋아하는 색이었죠. 할머니, 이거 봐요. 민수가 색종이로 접은 학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8살 소년의 얼굴엔 장난기가 가득했죠. 까만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정욱은 안경을 벗고 손자의 작품을 살펴봤습니다. 어머, 우리 민수가 이렇게 잘 만들었네?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반에서 제일 잘 만들었대요. 민수의 볼이 발글에 물들었습니다. 정욱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부드러운 머리카락 사이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욱은 68살에 은퇴한 간호사였습니다. 35년 동안 서울대학병원에서 일했죠.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을 돌며 수많은 생명을 돌봤습니다.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그녀의 삶이었어요. 새벽 출근과 밤샘 근무가 일상이었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3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죠. 진단받고 6개월 만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정욱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그녀를 걱정했죠. 여보, 이 돈은 당신 노후를 위한 거야. 절대 다른 데 쓰지 마.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피 같은 돈이었죠. 6천만 원. 큰 돈은 아니지만 남은 여생을 보내기엔 충분했습니다. 정욱은 그 통장을 고이 간직했죠. 단 한 번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그녀의 곁에 온 건 1년 전이었습니다. 아들 도연과 며느리 유진이 사업이 바쁘다며 맡긴 거였죠. 엄마! 잠깐만요. 한두 달이면 데려갈게요. 처음엔 정말 잠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두 달이 석 달이 되고 석 달이 반년이 되었죠.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가끔 민수가 물을 때마다 정욱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을 바라보기가 힘들었죠. 하지만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올 거야. 엄마 아빠도 우리 민수 보고 싶어 해. 사실 도연 부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것도 잠깐 들렀다가 가는 정도였죠. 선물 하나 없이 빈손으로 왔다가 민수의 용돈조차 주지 않고 떠났습니다. 민수는 점점 부모를 그리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할머니와의 생활이 더 편하고 행복했으니까요. 정욱은 손자를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동화책을 읽어주었죠. 백설공주, 신데렐라, 잭과 콩나무. 민수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달콤한 꿈나라로 갔습니다. 주말엔 공원에서 자전거를 가르쳤어요.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우고 무릎에 상처의 밴드를 붙여주었죠. 학교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운동회, 학예회, 학부모 상담. 다른 엄마들 사이에서 가장 나이 많은 보호자였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죠. 민수가 무대에서 노래할 때 그녀의 눈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수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손자를 친자식처럼 키우시네요. 요즘 젊은 엄마들보다 더 열심히세요. 학부모들의 칭찬에 정옥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자부심이 있었죠. 비록 늦은 나이지만 민수에게 최고의 할머니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니, 엄마보다 더 나은 할머니가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정옥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민수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는 중이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어요. 민수는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죠. 연필 소리가 사각사각 들렸습니다. 초인종이 급하게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연달아 3번. 누군가 매우 급한 듯 했죠. 정옥은 가스불을 끄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누구세요? 정옥이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엔 도연과 유진의 얼굴이 보였죠. 둘 다 창백한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유진의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엄마, 저희예요. 급한 일이 있어서.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엔 미리 연락도 없이 오는 일이 없었는데 정옥은 서둘러 문을 열었죠. 문이 열리자마자 유진이 거실로 뛰어들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번진 화장. 평소의 깔끔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도연도 초조한 표정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와이셔츠엔 주름이 가득했어요. 민수야. 유진이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너무 세게 안아서 민수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였죠. 민수는 갑작스러운 포옹에 놀란 듯 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미안해. 미안해, 민수야. 유진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거실을 채웠죠.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옥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죠. 35년의 의료 경험이 그녀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갑자기? 도연이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아파요. 순간 정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죠.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간호사의 본능이 발동했어요. 무슨 소리야? 민수는 멀쩡한데. 그녀는 재빨리 민수를 살펴봤습니다. 얼굴색은 건강했고 호흡도 정상이었죠. 맥박을 짚어봤지만 이상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대요. 선천성 심장 질환이래요. 유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 흘러내렸죠. 정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해맑은 얼굴이었어요. 오히려 엄마의 눈물에 더 당황한 듯 했죠. 언제 진단받은 거야? 어느 병원에서? 정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의료인의 냉정함이 돌아왔죠. 서울대병원이요. 일주일 전에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도연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정옥에게 건넸죠. 의료 차트와 검사 결과지들이었습니다. 정옥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35년 경력의 간호사 눈으로 꼼꼼히 살폈죠. 심실중격결손증, 심장 판막 이상, 부정맥, 의학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 초음파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옥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검사 결과지의 글씨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난 서류치곤 너무 깨끗했죠. 게다가 이 검사는 언제 한 거야? 날짜가 안 보이는데. 아, 그게 복사하면서 잘렸나 봐요. 유진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시선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죠. 도연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서류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환자 정보란에 민수의 이름은 있었지만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가 흐릿했습니다. 담당 의사의 서명도 알아보기 힘들었죠. 무엇보다 이상한 건
병원 직인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정욱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네. 엄마, 최대한 빨리 해야 한대요. 더 늦으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을 마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죠. 유진은 아이의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훌쩍거렸습니다. 위험해질 수 있대요. 심장이 점점 약해진대요. 정옥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죠. 지금은 감정적이 될 때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드는데? 3천만 원이요. 수술비만, 입원비랑 약값까지 하면 더 들 거예요. 정욱의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3천만 원.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의 절반이었죠. 남편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의 절반이었습니다. 보험은? 실비가 안 된대요. 선천성 질환이라서. 도연의 대답이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한 대사 같았죠. 유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저희도 알아봤는데 다 안 된대요. 개인 보험도, 국가 지원도. 방안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벽시계 소리만이 똑딱거렸죠. 민수만 영문을 모른 채 엄마 아빠를 번갈아 봤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할머니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할머니, 제가 아파요? 그 순간 정욱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민수의 맑은 눈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죠. 하지만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민수는 괜찮아. 할머니가 다 해결해 줄게. 정욱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죠. 다리가 조금 떨렸지만 꿋꿋이 걸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옷장 깊숙한 곳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보석함 안에 통장이 들어 있었죠. 남편이 마지막으로 건넨 것이었습니다. 통장을 꺼내 들고 그녀는 잠시 멈췄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아끼던 돈인데. 하지만 민수를 위해서라면.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왔죠. 여기 있다. 정욱은 통장을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죠. 필요한 만큼 써. 엄마,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통장을 받는 손이 떨렸죠. 유진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빨리 수술 날짜 잡아. 민수가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해. 정말 되는 거예요? 유진이 통장을 받아들며 흐느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꼭 갚을게요. 정말로. 갚을 생각하지 마. 우리 민수 낳는 게 먼저야. 정욱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민수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었죠. 도연 부부는 연신 고맙다는 말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죠. 수술 예약을 해야 한다면서요. 민수야, 엄마랑 아빠는 먼저 갈게.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 네.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 했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욱은 창문으로 그들이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죠. 도연의 차는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사라졌습니다. 정욱은 창가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아주 이상했죠. 35년간 의료 현장에서 일한 그녀의 직감이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어요. 감기조차 걸리지 않았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갔고 방과 후엔 친구들과 뛰어놀았습니다. 심장 질환이 있는 아이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을까요? 숨이 차거나 얼굴이 창백해진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또래보다 더 활발했죠. 체육 시간에도 항상 1등이었고 줄넘기 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어요. 할머니, 저 정말 아픈 거예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가슴을 만지작거렸죠. 정욱은 무릎을 꿇고 손자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민수야, 가슴이 아픈 적 있어? 아니요. 숨쉬기 힘든 적은? 없어요.
저 달리기도 잘하는데 정옥은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죠. 심장 박동도 규칙적이었습니다. 그래, 민수는 건강해. 할머니가 보장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떨리는 손, 유진의 어색한 눈빛, 날짜가 잘린 서류들, 병원 직인이 없는 진단서,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냈죠. 아무리 그래도 친부모가 자식을 이용해 돈을 뜯어낼 리는 없었습니다. 그것도 병을 핑계로 삼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가? 정옥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죠. 주름진 얼굴, 따뜻한 미소, 항상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던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맞는 일을 한 걸까요? 민수가 정말 아픈 걸까요?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벽시계 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똑딱거렸죠. 새벽 2시, 3시,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3시 반, 이런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하는 걸까요? 화면엔 도연의 이름이 떴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 도연이에요. 깨웠죠? 죄송해요. 도연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들떴습니다. 배경으로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렸죠. 무슨 일이야? 병원은 갔어? 아, 그게 내일 아침에 가기로 했어요. 오늘은 너무 늦어서. 정옥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렇게 급하다더니 왜 내일로 미뤘을까요? 지금 어디야? 집이에요. 집에서 쉬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음악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분명 어딘가 시끄러운 곳에 있었죠. 그래, 내일 꼭 병원 가. 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옥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죠. 불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옥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35년의 의료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민수를 바라보며 정옥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나는 너를 지킬 거야.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마주하게 될 진실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를.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옥은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아들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민수가 위중하다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혀 있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간호사로 40년을 일한 정옥의 직감이 자꾸만 경고를 보냈어요. 심장병이라면서 왜 구체적인 병명을 말하지 않았을까? 왜 검사 결과지 하나 보여주지 않았을까? 수십 년간 중환자실에서 심장병 환자들을 돌봤던 정옥이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심방세동, 선천성 심장기형. 어떤 질환이든 특징적인 증상이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과 유진이 설명한 민수의 상태는 어떤 심장 질환과도 맞지 않았죠. 정옥은 베개를 다시 베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자세도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지는 못했어요. 자꾸만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죠. 도연의 초조한 눈빛, 유진의 어색한 미소, 그리고 둘이 주고받던 의미심장한 눈짓들이요. 내가 너무 의심하는 걸까?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어요. 평생을 의료 현장에서 일한 사람의 직감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환자의 보호자들이 거짓말을 할 때에 그 특유의 눈빛을 정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정옥은 몸을 뒤척였습니다. 옆 탁자 위 휴대전화가 눈에 들어왔어요. 새벽 2시. 이런 시간에 전화하는 건 실례지만 민수의 목소리가 너무나 듣고 싶었죠. 아이가 정말 위중하다면 통화가 가능할까? 하지만 듣고 싶었습니다. 손자의 목소리를요. 한참을 망설이다 정옥은 휴대전화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아침까지 기다리기로 했죠. 대신 민수와 찍은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작년 가을 단풍놀이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민수는 빨간 단풍잎을 들고 활짝 웃고 있었죠. 저렇게 건강한 아이가 갑자기 심장병이라니. 정옥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죠. 뭔가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정옥은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정옥의 심장도 그 리듬에 맞춰 뛰었죠. 여보세요?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밝은 톤이었어요. 정옥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죠. 아들이 위중하다는 엄마가 이렇게 경쾌할 수 있을까? 정옥은 차분히 물었어요. 민수를 바꿔달라고요. 유진은 아이가 약을 먹고 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정옥의 머릿속에서 의료 지식이 작동했어요. 소아 심장병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물들을 떠올렸죠. 디곡신, 프로세마이드, 에날라프릴. 그 어떤 약도 아이를 하루 종일 잠들게 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심장약을 먹는 아이들은 불안해하고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았죠. 그때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로봇 어디 있어? 크고 씩씩한 목소리였습니다. 숨이 가쁘지도 기운이 없지도 않았어요. 정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심장병으로 위중한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장난감을 찾느라 신이 난 건강한 아이의 목소리였어요. 전화는 급하게 끊어졌습니다. 정옥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어요. 확신이었죠. 40년간 생과 사의 경계에서 환자를 돌본 간호사의 확신이었습니다. 정옥은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한 잔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정신이 들었죠.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침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정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침착하자.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정옥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도연이 받았어요. 정옥이 민수의 상태를 물었을 때 도연은 검사 받으러 병원에 갔다고 했죠. 어떤 검사냐는 질문에 도연은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유진이가 데리고 갔거든요. 정옥은 그 망설임 속에서 진실을 읽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도연은 거짓말을 할 때마다 특별한 습관이 있었어요. 목소리 끝이 살짝 떨리고 불필요한 말을 덧붙이곤 했죠. 유진이가 알아서 하겠죠. 의사가 알아서 하겠죠. 같은 책임 회피성 발언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똑같았어요. 전화를 끊은 정옥은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며느리 말대로 정말 민수가 병원에 있는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두 눈으로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정옥은 옷장에서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며칠 사이 얼굴이 많이 야위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죠.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병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정옥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5년, 그동안 아들 가족에게 일어난 변화들을 되짚어봤어요. 도연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한 때가 3년 전이었죠. 처음엔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고 했지만 점점 상황이 나빠졌어요. 유진이 갑자기 일을 그만둔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뜸해진 안부 전화들, 명절에도 오지 않던 며느리, 민수를 데리고 오는 횟수도 줄어들었죠. 정옥은 그저 바빠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흘러갔어요. 정옥은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남편은 엄하면서도 자상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자신의 아들이, 며느리가 그럴 리 없다고요. 민수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낼 리 없다고요. 그건 너무나 끔찍한 생각이었어요. 대학병원에 도착한 정옥은 곧장 소아과 병동으로 향했어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이 냄새는 40년 동안 맡아온 익숙한 냄새였지만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간호사 시절 함께 일했던 후배 은미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죠. 은미는 정욱을 보자 반갑게 인사했어요. 정욱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정욱은 주위를 살폈어요. 입원실 문마다 붙은 이름표들을 확인했습니다. 김민준, 이서연, 박지우. 하지만 어디에도 한민수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중환자실도 둘러봤지만 마찬가지였죠. 은미를 만난 정욱은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손자의 입원 기록을 확인해달라고요. 은미는 잠시 망설였지만 선배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죠. 컴퓨터 앞에 앉은 은미는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10분쯤 후 돌아온 은미의 표정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선배님, 한민수 어린이는 3일 전에 응급실에서 간단한 검사만 받고 귀가했어요. 감기 증상이었고요. 정욱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병원 로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순간 눈앞이 하얘졌죠. 심장병은커녕 감기로 진료받았다니, 그것도 단 한 번뿐이라니. 은미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정욱은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것은 아마도 아들에 대한 믿음이었을 겁니다. 정욱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은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병원을 나왔죠.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정욱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욱은 이상하게 차분해졌어요. 배신감과 분노가 끌어올라야 할 순간이었지만 오히려 머리가 맑아졌죠. 40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며 익힌 침착함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정욱은 휴대전화를 꺼내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민수 검사는 잘 받았냐고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다행히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수술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정욱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덧칠하는 아들이 불쌍하면서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정욱은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어요. 촛불을 켜고 조용히 앉아 있었죠.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정욱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마 크게 화를 냈겠죠. 그리고는 아들을 불러 앉혀놓고 긴 대화를 나눴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정욱 혼자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변했어요. 정욱은 사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도연이가 우리 손자를 이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아픈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유진이었습니다. 민수가 할머니와 통화하고 싶어 한다고 했죠. 정욱은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어요. 할머니, 나 로봇 받았어. 엄청 큰 거야. 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건강했습니다. 정욱은 가슴이 저려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어른들의 거짓말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죠. 그래? 잘 됐네. 재밌니? 응. 그리고 어제는 피자도 먹었어. 병원 다녀와서 엄마가 사줬어. 피자라고? 심장병 환자가? 정욱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계속 제잘거렸어요.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았다고. 내일은 수영장에 간다고요. 전화를 끊은 후 정욱은 거실로 나왔어요. 서랍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꺼냈죠. 통장, 도장, 부동산 서류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펼쳐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이 평생 모은 이 돈, 허리띠를 졸라매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죠. 노후에 편히 쓰라 하며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이 돈을 정말 거짓말에 속아 넘겨야 할까요? 하지만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과의 관계는 끝날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민수를 다시 못 볼 수도 있었어요. 유진이 민수를 빌미로 협박할지도 모르죠. 정욱은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 아들 집에 들러야겠다고, 그리고 민수가 받았다는 그 로봇 장난감을 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장난감 안에 뭔가 있을 거야. 분명히 정옥의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정옥의 눈은 또렷했습니다. 창밖의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정옥은 주먹을 꽉 쥐었죠. 40년 간호사 생활이 가르쳐준 것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한다는 것을요. 아프더라도 피가 나더라도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요. 정옥은 일어섰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더 마셨어요. 그리고 거실 창문 앞에 섰죠.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민수도 있겠죠.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을 민수가요. 민수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정옥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야위었지만 단단해 보였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이제 단단한 결심으로 자라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진실의 전모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어떤 것이든 정옥은 민수를 지킬 것이었어요. 그것이 할머니의 의무였고 남편과의 약속이었으니까요. 정옥은 아들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잠시 멈췄어요. 며칠 전 그 절박했던 전화통화가 또다시 머릿속을 스쳤죠. 도연의 떨리는 목소리, 유진의 흐느낌, 그리고 민수가 위독하다는 말. 정옥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익숙한 생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이 집이 낯설게 느껴졌죠. 현관에 놓인 민수의 작은 운동화를 보며 정옥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는 아이는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정옥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를 걷는 동안 정옥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였어요. 그것도 아주 밝고 건강한 아이의 웃음소리였죠. 정옥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은 지 며칠 안 된 아이가 저렇게 크게 웃을 수 있을까요? 거실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민수가 커다란 로봇 장난감을 들고 방 안을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아이의 뺨은 발그레했고 눈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숨소리도 고르고 안정적이었죠. 정옥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40년 간호사 경력이 만들어낸 본능적인 관찰이 시작됐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이거. 민수가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로봇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다가갔어요. 의료인의 눈으로 아이를 살펴봤죠. 얼굴색은 좋았고 호흡은 규칙적이었으며 움직임에 전혀 무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정옥은 자연스럽게 손자의 이마에 손을 대봤어요. 체온도 정상이었죠. 정옥의 마음속에 의구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심장 수술, 그것도 며칠 전에 받았다는 대수술 후의 아이 모습이 아니었어요. 수술 부위의 통증 때문에 움직임이 조심스러워야 하고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야 정상이었죠. 하지만 민수는 마치 감기에서 회복한 아이처럼 활발했습니다. 정옥이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상태를 더 자세히 살피고 있을 때 그녀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어요. 거실 한쪽에 놓인 커다란 장난감 박스였죠. 처음에는 그저 큰 장난감 포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박스는 너무 컸고 너무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스가 바닥에 닿은 부분이 살짝 찌그러져 있었어요. 마치 너무 무거운 것을 담아서 생긴 흔적 같았죠. 정옥은 오랜 세월 병원에서 각종 의료 장비와 물품을 다뤄본 경험으로 무게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저 박스 안에는 분명 장난감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들어있을 거예요. 민수야, 저 박스는 뭐니? 정옥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신이 나서 박스 쪽으로 뛰어갔어요. 저기에 다른 장난감들도 들어있어요. 엄마가 정리해놨대요. 아이가 박스를 끌어당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스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민수가 얼굴을 붉히며 있는 힘을 다해 당겨봤지만 소용없었죠. 아이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너무 무거워요. 바로 그때였어요.
정옥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죠. 수십 년간 의료 현장에서 길러진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장난감 박스가 그렇게 무거울 리가 없었어요. 게다가 심장 수술을 받은 아이가 이렇게 힘을 쓰며 무거운 것을 들려고 애쓴다는 것도 말이 안 됐죠. 만약 정말로 수술을 받았다면 의사가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을 텐데요. 정옥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지금 당장 박스를 열어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민수가 있는 곳에서는 안 됐어요. 정옥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부엌에서 주스 좀 가져다 줄까? 목마르지? 네. 오렌지 주스요. 민수가 부엌으로 뛰어가는 뒷모습을 확인한 정옥은 재빨리 박스 앞으로 다가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긴장감이었죠. 주변을 한 번 더 살핀 정옥은 박스를 살짝 들어봤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최소한 20kg은 넘을 것 같았습니다.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박스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순간 그녀의 숨이 멎었습니다. 박스 안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맨 위에는 고급 명품 가방들이 비닐에 쌓여 있었습니다. 샤넬의 클래식 플랫백, 에르메스의 버킨백, 루이비통의 최신 컬렉션. 정옥이 평생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것들이었죠. 한 개의 가격만 해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제품들이었어요. 그 아래로는 더 놀라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롤렉스 시계 케이스가 여러 개 보였고 까르띠에와 불가리의 보석함들도 있었어요. 빛을 받아 반짝이는 금속 표면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정옥의 손이 더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옥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며 박스 바닥을 더듬었어요. 그리고 두툼한 종이 뭉치를 발견했죠. 영수증이었습니다. 수십 장의 영수증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어요. 정옥은 숨을 고르며 첫 번째 영수증을 펼쳤습니다. 명품 부티크 마이너스 350만 원.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정옥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녀가 돈을 준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영수증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지만 정옥은 계속해서 확인했어요. 두 번째 영수증. 호텔 스위트룸 마이너스 280만 원. 세 번째 영수증. 유흥주점 마이너스 420만 원. 네 번째, 다섯 번째. 영수증은 끝이 없었습니다. 정옥은 영수증을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모두 비슷한 날짜였습니다. 민수의 수술비라고, 아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울며 사정했던 그날 이후의 날짜들이었죠. 평생 아껴 모은 노후 자금, 남편이 당신 고생했으니 노후에 편히 쓰라며 남긴 그 돈이 이렇게 쓰였던 겁니다. 정옥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아들과 며느리가 아픈 아이를 핑계로 어머니를 속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아이를, 그것도 심장병이라는 무서운 병을 거짓으로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정옥은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가 없었어요. 지금 울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거든요. 대신 그녀는 차가운 이성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증거를 더 확보해야 했어요.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영수증들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주스 가져왔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정옥은 황급히 박스를 닫았습니다.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섰어요. 평생 연습해온 포커페이스가 이럴 때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민수가 주스를 들고 뛰어오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더 아팠어요. 이 순수한 아이는 자신이 부모의 사기 도구로 이용됐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정옥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안방문이 열리며 유진이 나왔어요. 정옥은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진은 새 명품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방금 박스에서 본 영수증에 적힌 그 드레스였죠.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옥은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어요.
민수 수술은 잘 됐니? 아, 네. 그럼요. 덕분에 잘 됐어요. 유진의 대답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더듬거리는 목소리, 시선을 피하는 눈동자, 불안하게 움직이는 손. 40년간 환자와 보호자를 봐온 정욱의 눈은 속일 수 없었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죠. 거실에 있는 박스는 뭐니? 정욱의 질문에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 그거요? 그거는 친구가 맡겨놓은 거예요. 잠깐만 보관해달라고. 친구 물건이 왜 장난감 박스에 들어있니? 그게 민수가 열어볼까봐. 유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욱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모든 게 명백했으니까요.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덧칠하는 며느리의 모습이 가엾기도 하고 역겹기도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정욱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어요. 더 큰 계획을 위해서는 침착해야 했죠. 정욱은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돈보다, 자신의 자존심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순수한 영혼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할머니, 왜 그래요? 아파요? 아니야. 할머니는 안 아파. 우리 민수가 건강해서 너무 좋아서 그래. 정욱은 아이의 머리를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민수야, 할머니가 너를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집을 나서는 정욱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어요. 현관문을 닫는 순간 정욱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폐 속으로 들어왔어요. 머리가 맑아졌죠. 정욱은 주차장으로 향하며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법적 절차, 증거 수집, 민수의 양육권, 아동학대 신고. 해야 할 일들이 하나둘 정리됐어요. 40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생사의 갈림길을 봐온 그녀였습니다. 이번에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차에 올라탄 정욱은 백미러로 아들 집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민수의 작은 그림자가 보였어요. 아이는 여전히 로봇을 가지고 놀고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여서 정욱의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구원이었죠. 돈보다 소중한 것, 민수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정욱은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와 함께 그녀의 새로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정욱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그 무거운 장난감 박스의 감촉이 남아 있었죠. 명품 가방, 고급 시계, 그리고 그 수많은 영수증들. 눈앞에서 본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정욱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그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죠. 며느리의 당황한 표정, 아들의 피하는 눈빛,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놀고 있던 민수의 모습까지. 작은 손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로봇 장난감을 들고 해맑게 웃던 그 모습이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큰돈을 썼다고만 믿고 있겠죠. 그 순수한 눈빛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다 나았어요. 로봇도 생겼고요.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건강하고 씩씩한 목소리였죠. 심장병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욱은 그때 이미 알았어야 했어요. 40년간 환자를 돌본 간호사가 어떻게 그걸 놓쳤을까요? 정욱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온몸이 무거웠죠. 마치 납덩이를 짊어진 것처럼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죠. 40년간 간호사로 일하면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감정보다 이성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을요. 수술실에서 환자가 위독할 때도 그랬습니다. 당황하면 환자를 살릴 수 없었죠. 침착하게, 차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움직여야 했어요. 정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가라앉혔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4시 30분.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죠. 책상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정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열고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갈색으로 변한 표지, 너덜너덜해진 모서리, 30년 넘게 간직해온 보물이었죠. 거기엔 오래된 전화번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봉사 모임 친구들, 교회 교우들, 그리고 민수학교 학부모들까지 평생 쌓아온 인연들이었죠. 정옥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이름들을 확인했습니다. 누구를 부를지, 어떻게 말할지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정옥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30년 지기 친구 영숙에게였어요.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정옥은 숨을 고르며 말을 준비했습니다. 영숙아, 나야.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우리 집으로 와줄 수 있어? 목소리를 최대한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오랜 친구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던 것 같았어요. 평소와 다른 떨림, 억누른 감정의 흔적을 알아챘겠죠. 정옥아, 무슨 일 있어? 괜찮아? 영숙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정옥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만나서 얘기하자. 꼭 와줘. 정옥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회 집사님, 봉사 모임 회장님, 민수 담임 선생님의 어머니까지 모두 15명이었어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니 와달라고요. 전화를 걸 때마다 정옥의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있다면 민수를 지킬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죠. 그들은 모두 오겠다고 했습니다. 정옥이 평생 쌓아온 신뢰가 있었으니까요. 한 번도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인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병원에서도 교회에서도 봉사활동에서도 늘 정직하고 성실했어요. 다음으로 정옥은 더 중요한 전화를 했습니다. 아동복지센터였죠. 전화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무거웠어요. 이 전화를 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정옥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동복지센터입니다.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옥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상담원에게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8살 손자를 키우고 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짜 병원비로 돈을 뺏긴 일, 그 돈으로 산 사치품들, 그리고 민수가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까지 말을 하면서 정옥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년 경력의 간호사로서 아이가 심장병이 없다는 것을 안다고 덧붙였어요. 의료 기록도 확인했다고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던 끈 같은 것이었어요. 아들을 믿고 싶었던 마음, 며느리를 이해하려 했던 노력,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생각, 그 모든 것이 끊어진 순간이었죠. 증거는 충분하신가요? 할머니? 상담원의 신중한 질문에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화라 보이지 않았지만요. 네, 영수증도 있고 사진도 찍어뒀어요. 병원 기록도 확인했고요. 상담원은 경찰 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아동 보호를 위해서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서요. 정옥은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옥은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싸움의 시작이었죠. 잠시 후 정옥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경찰서로 가야 했어요. 경찰서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단단해졌어요.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맞으러 뛰어가던 때처럼 목적이 분명했으니까요. 경찰서 입구에서 정옥은 잠시 멈췄습니다. 큰 건물이 위압적으로 보였어요. 평생 이런 곳에 올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하지만 정옥은 어깨를 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을 만났죠. 생각보다 젊은 여경이었어요. 따뜻한 눈빛으로 정옥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정옥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하게요. 경찰관은 꼼꼼하게 기록하며 들었습니다. 가끔 질문도 했죠. 할머니, 많이 힘드셨겠네요. 경찰관의 위로에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민수만 무사하면 돼요. 힘든 건 자신이 아니라 민수였으니까요. 아무것도 모른 채 어른들의 욕심에 이용당하는 8살 아이가 더 안타까웠죠. 경찰관은 토요일에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면서요. 필요하다면 즉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조왕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정옥은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옥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샌 머리, 굽은 어깨, 68세의 노인이 거기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젊은 시절 그대로였어요. 환자를 살리기 위해 밤새 뛰어다니던 그때처럼 불타고 있었습니다. 빈 공간을 향해 정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5년 전 떠난 남편에게 하는 말이었죠. 여보, 당신이 남긴 돈 다 날렸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이해해줄 것 같았어요. 그 사람도 민수를 무척 아꼈으니까요. 그래도 민수는 지킬 거예요. 꼭 지킬 거예요. 정옥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어요. 펜을 들고 종이에 적기 시작했죠. 민수를 위한 신탁 계획.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정옥은 정성껏 썼습니다. 앞으로 번 돈은 모두 민수 이름으로 묶을 계획이었어요.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오직 민수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서만 쓰이도록. 변호사도 만나야 했고 서류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은행에도 가야 했고 공증도 받아야 했어요. 할 일이 산더미였지만 정옥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이 났죠. 목표가 분명했으니까요. 밤은 깊어갔지만 정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것들을 정리했어요. 마치 수술 준비를 하는 것처럼 꼼꼼하게요.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됐으니까요. 민수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정옥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민수의 사진이 있었어요. 유치원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었죠. 까만 졸업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별이었죠. 그 별을 보며 정옥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손자를 지키기 위한 할머니의 마지막 싸움이었죠. 토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정옥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늙은 호랑이도 이빨은 있는 법이야. 아직 싸울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정옥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으니까요. 꿈속에서 정옥은 젊은 간호사가 되어 병원 복도를 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러 가는 길이었죠.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민수였어요. 정옥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있었죠. 손가락 사이로 차가운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모든 걸 끝낼 날이었어요. 68년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었죠.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어지러울 정도였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준비한 일이었으니까요. 매일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던 일이었죠. 민수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교회 집사님은 불편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에는 늘 웃는 얼굴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는 듯했죠. 손에 든 핸드백을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봉사 모임 회장님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죠. 등이 굽은 모습이 평소보다 더 늙어 보였어요. 민수 학교 담임 선생님도 와 있었습니다. 젊은 선생님은 뭔가 긴장한 듯 계속 목을 가다듬었어요. 모두 정옥이 지난 일주일 동안 조용히 연락한 사람들이었어요. 전화를 걸 때마다 손이 떨렸죠. 중요한 일이 있으니 꼭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왜 불렀는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민수와 관련된 일이라고만 했죠. 다들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정옥은 와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였어요. 약속 시간이었죠. 정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어요. 다시 내쉬었습니다.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죠. 도연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거칠게 열었어요. 쾅 하는 소리에 모두가 놀라 돌아봤죠.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눈썹이 찌푸려져 있었고 입은 일자로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일요일 오후에 갑자기 뭔 일이에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정옥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그맑던 눈이 언제 이렇게 탁해졌을까요? 어릴 때는 그렇게 착한 아이였는데요. 엄마 힘들까 봐 항상 도와주던 아이였는데요. 유진은 그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이 진했어요. 붉은 립스틱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죠. 아마 불안함을 감추려는 것 같았어요. 손에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욱이 준 돈으로 산 것이겠죠. 그 생각에 가슴이 쓰렸습니다. 두 사람은 정욱이 왜 사람들을 불렀는지 전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유진이 거실을 둘러봤어요. 모인 사람들을 하나하나 훑어봤죠.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것 같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사람들을...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의 능청스러운 말투가 아니었어요. 불안이 묻어났죠. 정욱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한때는 딸처럼 아꼈던 사람이었죠. 결혼식 날 예쁜 한복을 입은 유진을 보며 얼마나 기뻤던가요. 이제 민수도 낳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었는데요. 정욱의 시선이 거실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장난감 박스가 보였어요. 바로 그 로봇 장난감 박스였죠.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박스였습니다. 민수가 그렇게 좋아하던 로봇이 그려져 있었어요. 며칠 전이 떠올랐습니다. 민수가 자는 동안 그 박스를 열었을 때의 충격이요. 처음엔 그저 무거워서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열어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죠. 명품들과 영수증들, 그리고 무너져 내린 신뢰, 모든 게 그 박스 안에 있었어요. 그날 밤, 정욱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밤을 지새웠죠. 정욱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마치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다리가 떨어지지 않았죠. 카페 뒤를 걸을 때마다 발소리가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했어요. 박스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죠. 박스의 차가운 표면이 느껴졌습니다. 정욱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마음속으로 물었어요. 박스를 들어 올리는 순간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요.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공포에 질린 토끼 같았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박스 안에 뭐가 있는지를요. 어머니, 그거는... 유진이 더듬거렸습니다.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도연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눈을 크게 떴죠. 정욱은 박스를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무거운 소리가 났어요. 쿵, 그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마치 심판의 망치 소리 같았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박스로 쏠렸습니다.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인 눈빛들이었죠. 정옥의 손이 뚜껑으로 향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철컥,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안에 있던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먼저 명품 가방들이 떨어졌어요.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하나하나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것들이었죠. 그 다음은 시계 케이스들이었습니다. 롤렉스, 까르띠에, 반짝이는 케이스들이 테이블 위로 굴러떨어졌어요. 마지막으로 수십 장의 영수증이 날아올랐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공중에서 춤을 추듯 흩날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마치 가을 낙엽처럼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어떤 것은 바닥까지 날아갔죠. 거실 곳곳에 흩어진 영수증들이 마치 진실의 조각들 같았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덤 같은 정적이었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테이블 위를 바라보고 있었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교회 집사님의 입이 벌어졌어요. 턱이 떨어질 것처럼 크게 벌어졌죠.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봉사 모임 회장님은 안경을 벗어 닦았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닌가 확인하려는 듯 했죠. 하지만 다시 써도 그대로였습니다. 명품들과 영수증들이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었어요. 이게 바로 민수 치료비의 실체입니다. 정옥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떨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죠. 하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분노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배신감과 실망,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집사님이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영수증을 읽어 내려가는 눈동자가 좌우로 빠르게 움직였죠. 세상에, 이 가방 하나가 1,500만 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다시 한번 영수증을 확인했죠.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도 가방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묵직했어요. 명품 로고가 햇빛에 반짝였죠. 가격표가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죠. 고개를 좌우로 저었습니다. 정옥 씨, 이게 다 민수 치료비라고 받은 돈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담임 선생님도 영수증들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젊은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여기 보세요. 강남 호텔 스위트룸. 하룻밤에 200만 원. 룸서비스만 80만 원이에요.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를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정옥은 아들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귀까지 새빨갰죠. 목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는 게 보였어요. 턱 근육이 꿈틀거렸죠.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요. 유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죠. 하지만 정옥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요. 손으로 치마를 꽉 잡고 있었어요. 천이 구겨질 정도로 세게요. 정옥의 가슴속에서 뭔가가 부서졌습니다. 마치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플 때 밤새 간호했던 아들이었어요. 첫걸음을 떼던 날 얼마나 기뻤던가요. 첫 말을 했을 때 눈물이 났었죠. 그리고 유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났어요. 수줍게 인사하던 모습이 예뻤죠. 어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민수를 낳고 나서는 정말 딸 같았죠. 함께 요리하고 차 마시며 수다 떨던 시간들이 행복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민수를 이용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심장병이라니. 그 무서운 병을 핑계로 삼다니요. 의사로 일했던 정옥은 심장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잘 알았어요.
그래서 더 용서할 수 없었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눈가에 맺혔어요. 하지만 정옥은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어요. 민수를 위해 강해져야 했습니다. 민수가 심장병이라고 했죠? 정옥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조금 떨렸어요.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었던 거죠.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했었죠?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정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침을 삼켰죠.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민수는 병원에 하루만 입원했을까요? 왜 심장병 진단서는 없을까요? 왜 수술 기록은 없을까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어요. 내가 간호사 출신이라는 걸 잊었나요? 심장병이 어떤 병인지, 수술이 얼마나 위험한지 내가 모를 줄 알았나요? 정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가 그쪽을 돌아봤죠. 문이 열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었습니다. 아동복지센터 직원 2명과 경찰관이 들어왔어요. 제복을 입은 경찰관의 모습에 거실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은 사무적이었지만 단호했어요. 유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쓰러질 뻔했어요. 휘청거렸죠.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동공이 확대되어 있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손으로 가슴을 쥐었습니다. 숨이 가빠 보였어요. 과호흡이 오는 것 같았죠. 뭐예요? 왜 경찰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간신히 말을 뱉어냈어요. 아동복지센터 직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신고 접수를 받고 왔습니다. 아동방임과 경제적 착취건으로요.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왜 민수를 방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침이 튀었죠.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직원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건강을 빌미로 조부모의 재산을 편취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그 돈을 아이를 위해 쓰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죠. 이는 명백한 아동 이용이며 경제적 착취에 해당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나섰습니다. 젊은 얼굴에 결연함이 묻어났어요.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민수가 학교에서 자주 울었어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거짓말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프지 않은데 아프다고 한다고요. 아이가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도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고요.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를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게다가 민수가 그렸던 그림들을 보면 항상 할머니만 그렸어요. 엄마 아빠는 거의 그리지 않았죠. 그릴 때도 얼굴을 까맣게 칠했어요. 정옥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민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작은 가슴에 얼마나 큰 비밀을 품고 있었을까요? 부모의 거짓말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을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민수는 어디 있어요? 정옥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방에서 자고 있어요. 유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아동복지센터 직원이 민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나왔습니다. 잠옷을 입고 있었어요. 로봇이 그려진 파란색 잠옷이었죠. 머리카락이 삐죽삐죽 솟아 있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있었어요. 아직 잠이 덜 깬 모습이었죠. 작은 손으로 눈을 비비는 모습이 너무나 여렸습니다. 할머니, 민수가 정옥을 보자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달려왔어요. 작은 발이 바닥을 탁탁 두드렸습니다. 정옥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작은 몸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우유 냄새와 아기 냄새가 났죠. 민수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근두근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작은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했죠. 정옥은 민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부드럽게, 천천히요. 리듬을 맞춰 토닥토닥. 아이의 몸이 조금씩 이완되는 게 느껴졌어요. 긴장이 풀리고 있었죠. 민수가 정옥의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꼭 붙들었어요.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할머니, 저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죠. 정옥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칼로 베는 것보다 더 아팠어요. 아이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부모의 거짓말도, 할머니의 고통도,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도요. 그런데도 아무 말하지 않고 참았던 거예요. 8살짜리 아이가요. 할머니도 민수랑 살고 싶어. 정말 살고 싶어. 정옥이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목소리에 섞였죠. 경찰관이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딱딱 울렸어요. 차가운 금속 소리가 났습니다. 수갑은 아니었지만 그 소리만으로도 충분했죠.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일단 경찰서로 모시고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도연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무릎이 꺾일 뻔했어요. 유진이 황급히 그를 붙잡았죠.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시체처럼 하였어요.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도연의 절규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목소리가 찢어질 듯 했어요. 우리가 엄마한테 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아들이잖아요. 며느리잖아요. 가족이잖아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붉었죠. 핏발이 섰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고지라도 울 것 같았어요. 정옥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민수의 손을 꼭 잡은 채로요. 작은 손이 따뜻했어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여전한 사랑이 뒤섞여 있었어요. 복잡하고도 아픈 감정들이었죠. 아들이라서, 며느리라서 뭐든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니? 정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민수 병 핑계로 돈을 뜯어내는 게 아들이 할 짓이야? 손자를 거짓말의 도구로 만드는 게 부모가 할 짓이야?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너희가 돈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줬을 거야. 사업이 어렵다고, 생활이 힘들다고 했으면 도와줬을 거야. 하지만 민수를 이용했어. 내 손자를 아프다고 거짓말했어. 그것도 심장병이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어요. 내가 평생 병원에서 일했어. 심장병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알아? 그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부모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봤어. 그런데 너희는 그걸 거짓말에 이용했어. 유진이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카펫에 닿는 소리가 났죠. 온몸이 떨렸습니다.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들썩였죠.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지금 중요한 건 민수였습니다. 오직 민수뿐이었어요. 아동복지센터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부드럽지만 공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민수 어린이는 당분간 보호시설에서 지내게 됩니다. 조사가 끝나면 양육권이 결정될 겁니다. 할머님께서 양육권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차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민수를 되찾을 거예요. 법적으로 싸워서라도 끝까지 가서라도 민수를 지킬 거예요. 정옥은 민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어요. 작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죠. 따뜻하고 부드러운 볼이었습니다. 민수의 큰 눈을 바라봤어요.
맑고 깨끗한 눈이었죠. 민수야, 이제 잠깐 다른 곳에 가야 해. 거기서 며칠만 지내면 할머니가 데리러 갈 거야. 알았지?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불안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정말로 데리러 올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약속할게. 꼭 데리러 갈 거야. 정옥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민수도 작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두 손가락이 걸렸죠. 약속이에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약속이야. 할머니가 언제 민수한테 거짓말했니? 정옥이 미소를 지었어요. 할 수 있는 가장 밝은 미소였죠. 민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눈물이 맺힌 채로 웃었어요. 그 미소가 정옥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힘이 났죠.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직원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가 뒤돌아봤어요. 할머니를 바라봤죠. 정옥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수도 작은 손을 흔들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민수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정옥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바라보며요.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경찰도 도연 부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도연은 끝까지 뒤를 돌아봤어요. 원망 가득한 눈으로 정옥을 바라봤죠.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어요.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지인들이 하나둘 정옥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옥 씨, 집사님이 정옥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정말 대단하세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회장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자식을 신고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하지만 민수를 위해서는 옳은 결정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좋은 아이예요. 할머니랑 살면 훨씬 행복할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도 잘 돌볼게요. 따뜻한 말들이었습니다.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정옥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조용히, 조심스럽게요. 곧 거실에는 정옥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이 낯설었어요.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죠. 테이블 위에는 명품들이 아직 널브러져 있었어요. 햇빛이 비쳐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정옥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저 쓰레기처럼 보일 뿐이었죠. 정옥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어요. 온몸에 힘이 빠진 것 같았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구름이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더는 거짓말에 속을 필요가 없었죠. 더는 의심하며 살 필요가 없었어요.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창문 틈으로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커튼이 살랑거렸죠. 정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죠. 여보, 정옥이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내가 잘한 거 맞죠? 민수를 지킨 거 맞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더 세게 불었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양육권 소송을 준비해야 했어요. 변호사도 만나야 했죠. 민수를 위한 새 방도 꾸며야 했습니다. 학교 전학 문제도 생각해야 했어요. 그리고 남은 재산은 모두 민수 명의로 신탁을 만들 거예요.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요.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뜨거워졌죠. 민수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돈은 잃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을 잃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지켰으니까요. 민수의 미래를 지켰으니까요. 정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따끔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죠. 무너지지 않을 거야. 절대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짐이었어요. 민수와의 약속이었죠. 현관문 밖에서 누군가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낮은 흐느낌이었어요. 아마 유진이겠죠. 한때는 딸처럼 아꼈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웃고 떠들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정옥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어요. 이제는 미래만 봐야 했죠. 민수와 함께할 미래를요. 정옥은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첫 번째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작지만 밝은 빛이었죠. 금성이었습니다. 저녁 하늘에서 가장 먼저 뜨는 별이었어요. 마치 희망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희망이요. 정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죠. 내일은 민수를 만나러 갈 거예요. 보호소에 가서 민수를 보고 올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다시 할 거예요. 꼭 데리러 온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리고 약속을 지킬 거예요. 반드시요. 민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비록 늦은 나이지만 정옥은 다시 엄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엄마가 될 거예요. 민수에게 진짜 사랑을 줄 수 있는 엄마가요. 정옥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섰어요. 테이블 위의 명품들을 치워야 했습니다. 집을 정리해야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했죠.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처음 거실에 섰을 때와는 달랐어요. 그때는 납덩이를 매단 것 같았는데 이제는 날아갈 것 같았죠. 정옥은 명품들을 하나하나 상자에 담았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증거물이 될 거예요.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영수증들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날짜별로 정리했어요. 금액을 계산했죠.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죠. 정리를 마치고 나니 거실이 깨끗해졌습니다.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평화로운 거실이었죠. 정옥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죠. 하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어요. 창밖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반짝반짝 빛났죠. 정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거예요. 민수와 함께할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정옥의 등 뒤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의 절규였죠.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정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돌아보지 않겠다는 결심이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마치 병원 복도를 걷는 것 같았죠. 정옥은 4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생과 사를 목격했습니다. 그때마다 느꼈던 것은 삶의 무게였어요. 오늘도 그런 무게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번엔 선택의 무게였죠. 민수의 작은 손이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부드러웠어요. 아이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지 못했지만 할머니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죠.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정옥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정옥은 지난 몇 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의 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장례식장에서 혼자 남겨진 그날 밤, 텅 빈 집에 돌아와 남편의 빈자리를 마주했을 때의 그 막막함. 그때 민수가 왔었죠. 할머니, 저 여기서 살아도 돼요? 라고 묻던 그 순진한 눈빛. 민수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 그 떨리던 작은 발걸음.
넘어질까봐 조마조마하며 뒤를 따라다니던 정옥의 모습. 유치원에 처음 가던 날, 할머니 손을 놓지 않으려던 그 모습. 할머니도 같이 가요라며 울먹이던 민수를 달래느라 애먹었던 기억. 열이 나서 밤새 간호하던 날들도 떠올랐습니다.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주며 뜬 눈으로 지새운 밤들. 아이의 거친 숨소리에 가슴이 철렁했던 순간들. 병원 응급실을 오가며 느꼈던 그 두려움.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정옥의 가슴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어요. 순수하고 조건 없는 사랑. 돈은 다시 벌 수 있다는 생각이 마음을 지배했어요. 하지만 이 아이의 삶은 단 한 번뿐이었죠. 그 진리가 정옥의 발걸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진 것은 아팠지만 민수를 잃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층수를 알리는 전자음만이 공간을 채웠어요. 민수가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작게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는요? 정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이에게 부모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죠. 그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해. 민수의 순진한 고개 끄덕임에 정옥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아이는 아직 세상의 어두운 면을 몰랐어요. 돈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거짓말로 할머니를 속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옥은 그 순수함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아파트 1층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인사를 했지만 정옥은 겨우 고개만 끄덕일 수 있었어요. 목이 메어 있었거든요. 자동문이 열리고 바깥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오자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5월의 햇살은 부드러웠습니다. 정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푸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마치 남편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이 남긴 돈, 이렇게 써버렸다고. 당신이 정옥아, 이 돈은 우리 노후를 위한 거야. 절대 함부로 쓰면 안 돼라고 신신당부했던 그 돈을. 미안하지만 후회는 없다고. 우리 민수를 지켰으니까. 당신도 이해해 줄 거라고. 순간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봄바람이었어요. 꽃향기가 실려왔죠. 마치 남편이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정옥아, 잘했어. 돈보다 민수가 먼저지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동복지센터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어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할머님, 준비되셨어요? 민수 양육권 관련 서류 작업을 시작해야 해요. 정옥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어요.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법적 절차가 복잡할 거라는 걸 알았지만 정옥은 두렵지 않았어요. 민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차로 걸어가면서 정옥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가 보였어요. 민수가 자주 놀던 곳이었죠. 그네며 미끄럼틀이며 모든 놀이기구에 민수와의 추억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곳에 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차에 타면서 정옥은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재산은 모두 민수를 위한 신탁으로 묶을 거예요. 절대 아무도 손을 댈 수 없게 말이죠.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할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필요하다면 법원까지 갈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민수가 안전벨트를 매는 것을 도와주며 정옥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로 스쳤습니다. 이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작고 연약했었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정옥은 생각했습니다. 복수도 원망도 이제 그만. 오직
이 아이의 행복만 생각하자고. 과거는 과거일 뿐 중요한 건 앞으로의 시간이었습니다. 민수와 함께할 시간들,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채워가야 했어요. 거리의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급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정옥도 그들처럼 살아갈 겁니다. 다만 이제는 민수와 함께 둘이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갈 거예요. 민수가 할머니 팔에 기대어 졸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이 풀렸는지 스르르 눈이 감겼어요. 그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정옥은 확신했어요. 이 선택이 옳았다고. 돈보다 소중한 것,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정옥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닥쳐도 절대 놓지 않겠다고. 남편이 그랬듯이 이제는 자신이 민수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고. 차는 천천히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며 정옥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자리 잡았어요. 그것은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어둠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다는 희망. 민수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 여보, 이제 걱정 마요. 내가 민수를 지킬 거예요. 하늘을 향한 정옥의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갔습니다. 어딘가에서 남편이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 잘했어. 우리 정욱이 최고야 라고 말하면서 그날 한할머니와 손자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때로는 잃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걸 정욱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아프지만 아름다웠어요. 마치 봄날의 꽃처럼.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욱이의 결단처럼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용기를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